조건이 있죠. 이제 가령 아까 이제 말씀했듯이 빌라를 지은 그 건물주, 또 건축주, 또 공인중개사, 또 뭐 금융기관,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거래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소유자하고 그 건축업자, 가령 5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을 때, 근데 그 5억을 돈을 받지 못해서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? 건축업자가. 그러되면은 그 건축업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축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소유자와 짤 수밖에 없습니다. 소유자는 돈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임대를 놔야 돈을 준단 말입니다. 그러면은 그 5억 들있는 건축을 적어도 한 7, 8억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습니다. 그러면은 그 가치를 높이는 건 누가 합니까? 건축업자하고 소유자하고 합니다. 그러면 그 건축업자와 소유자가 짜고 임차인을 이제 구하는 거죠. 그런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그 경우고, 그 이외에는 이제 임차인이 세를 얻기 위해서는 뭐 전문적으로 주택을 소개하는 사람들 찾아갈 거 아닙니까? 주변 뭐 이웃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속는 유형도 있고, 또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조금 그 잘못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도 있습니다. 요즘은 잘 없는데 세를 놓고 바로 대항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 대항 요건의 효과가 그 이튿날 나타납니다. 이튿날 나타나는데 그 계약하는 날하고 대출하는 날하고 같이 해버리면은 대출하는 것이 우선돼 버립니다. 그런 경우가 이제 들어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. 왜냐하면 전입세대 열람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 유형이 있지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. 전세 사기의 특별법은 이제 어찌 보면은 국회에서 이제 굉장히 그 급조해가지고 만들어졌고, 전세 사기 특별법 자체가 한시법입니다. 2년간의 한시법이고, 만들어질 때에 조금 급조했다는 그 이유 때문인지 이제 6개월 만에 한 번씩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에서 문제점을 자꾸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개정의 그 안을 냈는데,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임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그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과 같은 그 조건을 부여했더라고요.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왜 안 맞는 것 같냐면은 그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그것은 민사집행법에 있는 제도인데 그걸 그대로 도입했는데, 그거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. 왜 다른 제도냐면은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는 공유자가 우선 사용하고 있고 그 공유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존의 공유자다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자. 그렇게 되면은 그 공유물 전체가 활용도가 높지 않느냐. 여러 사람의 지분을 갖게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, 두 사람 적은 수의 공유자가 갖게 되면은 그 공유물 사용 가치가 활용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. 근데 이 임차인의, 즉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라는 어떤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는데, 그건 왜 잘 안 맞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. 공유물에 대한 그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거는 사실은 법원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공시를 합니다. 그런데 공시를 해도 공유자들이 우선 매수권 행사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의 공유자들이 이미 경매에 들어가는 지분을 가진 그 공유자의 관계에서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. 합의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경매에 나온 공유물을 취득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의지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다는 거죠. 가령 말입니다. 5명의 공유 지분을 가진 5명이 5분의 1 지분을 가진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은 나머지 5분의 1 가진 사람이 그 경매에 들어간 5분의 1을 가지고 온들 5분의 200이 되지 않습니다.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을 그렇게
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말입니다.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령 법원에서 공시를 합니다.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이 있다. 이거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?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. 왜? 당연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. 그럼 일반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헌일을 하는데 왜 들어가겠습니까? 안 들어갑니다. 그럼 유찰될 거 아닙니까? 계속 유찰됩니다.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령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. 그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3천만 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3천만 원, 그럼 누가 그 가치가 1억짜리 되는 그 물건이 주택이 3천만 원 떨어지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결국은 이익을 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우선 매수권만큼은 조금 더 좀 손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개정안을 내었습니다.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교육입니다. 그러니까 교육을 전 국민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라고 막 난리를 치고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전세 계약을 할 시점, 가령 지금 이제 그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신고할 때에 그 교육,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간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라든지 그 교육 이수증을 같이 내도록, 그러면은 완벽한 제도가 됩니다.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아예 없어집니다. 그 당시 교육 받을 때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요거는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. 그래도 계약하시겠습니까?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교육만 해도 완벽한 피해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, 교육이.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. 그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에 넣어야 됩니다. 반드시 그걸 넣어야 됩니다.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에서 혜택 보는 거는 너무나 큽니다. 그 교육 중에서도 법교육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생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늘 강조합니다. 이상입니다.